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5G 포럼 차세대 모빌리티 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인하대 김덕경입니다. 예, 오늘 어떤 내용을 발표드릴까 하다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 동향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위한 통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또 오늘 행사의 제목이 미래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어서 최근에 모빌리티 하면 이 미래차와 더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UAM이라고 하는 거하고 로봇 모빌리티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딱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하고 사실 딱 일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뒤에 내용들을 좀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5G 포럼 자체는 이렇게 맨 위에 대표장과 집행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8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4개는 그 5G 하면 딱 느끼셨겠지만 통신 관련되어 있는 쪽, 어떻게 하면 통신을 잘하게 할까에 관련된 주제로 4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4개의 위원회는 이 통신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른 산업하고 연결해 그 산업에서 통신이 잘 되게 할까라는 형태로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측에 있는 4개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 부분이고요. 그 밑에는 그 서브로 워킹 그룹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UAM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주로 했던 부분들이 여기 그 CVTX 기술 관련되어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부분, 뭐 주파수에 관련되어 있는 거, 자율주행을 했을 때 사회 비용이라든가 구축 비용이라든가 자율주행이 실제로 됐을 경우에 얼마나 교통 효율이 좋아질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지난 3년간 매년 한두 개 정도씩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서들은 이 5G 포럼 그 사이트를 가시면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시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걸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 다양한 정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산학년 관련되어 있는 교류, 그 다음에 해외 관련되어 있는 교류,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회사 로고들 잔뜩 넣어놨는데 꽤 많은 회사들이 관여하고 있고요. 주로 아무래도 통신이다 보니까 통신 3사가 주로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통신 관련되어 있는 벤더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자율차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소, 그 다음에 다른 기관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CITX, CVTX 혼용해서 막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ITS를 위해서는 이 5.9GHz의 70MHz 대역폭을 할당받아서 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굉장히 올해가 아니라 올해부터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년에는 2030년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해가지고 27년까지는 전국 주요 도로에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년서부터 이 VTX 관련되어 있는 이 공동 연구반을 3개 부처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런 2022년까지는 전국 고속도로의 절반 정도, 아니면 25년까지는 거의 전체 구간인 4,000km 정도에 해당되는 구간에 CITS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했었고, 그 외에 2021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차세대 진흥형 교통체계 공동 작업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결국에 23년까지 통신 쪽에 있어서는 웨이브를 할 거냐 아니면은 CVTX를 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몇 년 동안 쌓았던 이슈 중에 하나였고, 2023년까지는 이 양 통신 방식에 대한 성능 비교를 한 다음에 결국 하나의 단일 방안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현재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열심히 부딪히고 있는 두 개의 통신 기술이 하나는 웨이브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CVTX 기술이 되겠죠. 뭐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와이파이를 차량 통신으로 좀 개량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VTX는 이동 통신 있는 기술을 좀 개량해서 차량 간 통신에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술 안에 들여다보고 그 기술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가능한 기술이 어떤 거, 뭐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할 수 있는지, 한계점이 얼마인지도 거의 크게 다르지 않게 와이파이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동통신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표준이 완료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실제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요 CVTS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뒤늦게 뛰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더 이쪽이 더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5.9GHz 이 주파수의 전용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CVTS는 이동통신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5.9GHz의 전용방도 사용을 하고 원래 상용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조금 더 그 안에 그 결국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통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제대로 통신이 될 텐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박스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추가로 더 되어 있는 박스가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은 결국에 차를 중심으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차가 중심이 돼서 통신을 하는 거고 이 차가 누구랑 통신할지에 따라서 차량과도 통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 가에 보통 RSU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노변 기지국이라고 하는 요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 RSU는 예를 들어서 뭐 교통 그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뭔가 설치한 장치 이런 형태가 되겠고 어찌 보면 약간 그 와이파이에서 얘기하는 AP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하고 통신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뭐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하고 통신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이게 웨이브가 됐던 CVTS가 됐던 똑같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CVTS에 그러면 오른쪽에 빨간색, 붉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것처럼 기지국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지국이 관여를 하니 차량과 기지국 간 통신이 일단 있고 또한 기지국은 이 왼쪽 파란색에 있었던 단말이 됐던 사람이 됐던 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런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됐던 다 기존에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또 다른 연결을 얘네들이 추가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왜 통신을 계속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뭐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테슬라가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센서나 카메라를 자기 차에 달아서 그거를 가지고 얻은 정보를 차 안에 있는 뭐 머신러닝을 이용하던 뭘 하던 알고리즘을 잘 이용을 해서 차가 잘 운전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현재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요 차량 간 통신을 하는 V2V라고 할 수 있고 V2V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요 V2N2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동통신 기지국을 추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통신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 가시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정도의 거리만 통신할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단점이 내 앞에 있는 차에 의해서 그 다음 차가 가려지면 그 다음에 그 멀리까지 통신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V2N2X를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멀리까지, 그 다음에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떤 예측해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CVTX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을 했을 경우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능한 서비스들이 지금 여기 그 그림에 보여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뒷차가 그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걸 보고 나서 아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 정도가 요 베이식 세이프티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주 이건 기본적인 서비스고, 이거를 주 타겟으로 하는 게 웨이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율주행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서비스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약한 형태가 되겠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뭐 군집주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격 운전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적인 것보다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나름대로 지연이 어느 정도 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도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트는 어느 정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많이 얘기가 되고 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수치가 뭐 절대적인 수치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뭐 특히 데이터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수치들도 있긴 합니다. 좀 하나의 예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참 얘기했던 CVTX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대체 이 통신 쪽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동통신 쪽 관련되어 있는 모든 표준은 여기 맨 위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저 3GPP라고 하는 단체에서 모든 표준을 다 정합니다. 그래갖고 이 안에서 표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표준이 이루어지는 게 어느 순간 완료가 되면 퍼펙트한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리바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리바이즈가 되면서 걔네들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여기 있는 것처럼 릴리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릴리즈 14, 15, 16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릴리즈 14, 15 정도가 LTE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릴리즈 16 되면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요즘에 쓰고 있는 5G가 릴리즈 16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 VTX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LTE 기반으로 하는 거는 이 14, 15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작을 14에서 한 겁니다. 최초로 요 차량 간 통신이라는 걸 14에서 넣은 거고요. 당연히 맨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놓고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걸 보완해가지고 잘 다듬은 게 15가 되겠고, 얘를 가지고 이제 LTE VTX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6 되면서 이제 5G, 그러니까 5G 또 다른 이름이 NR이라고 해가지고 뉴 레디오라는 이름으로 NR이 붙어 있는데요. 이 NR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16부터 되어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14, 15, 16이 되겠고요. 14, 15는 말씀드린 대로 LTE인데 15 같은 경우에는 요 E자 붙여가지고 인핸스드 되어가지고 EVTX라고 했고요. 16 같은 경우에는 NRVTX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뭐 언제 표준화가 되는지, 그 다음에 뭐 QS가 어떻게 되는지, 전송료를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로 구분을 하고 있고,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는 것들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본 게 여기에 있는 이 형태가 되겠고요. 14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VTX 관련된 부분 한 것이고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VTX 이전에 기술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D2D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게 원활하게 서비스 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서비스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런 D2D 기술을 차량, 빨리 움직이는 차량을 위해서 개량을 한 것이 릴리즈 14이 되겠고요. 릴리즈 15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뭐 신뢰성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간 통신을 요 CVTX에서는 링크 이름을 사이드 링크라고 부릅니다. 차량 간 뭐 옆쪽으로 통신한다고 해가지고 사이드 링크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보통 기지국하고 통신하는 거는 뭐 업링크, 다운링크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사이드 링크에 관련되는 부분을 굉장히 포커스해가지고 많이 개선을 한 게 15이 되겠고요. 16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G 기술을 들어간 것 외에도 여기 쭉 내려보시면 거기 유니캐스트, 그룹캐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이전까지는 그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차량 간 통신이라는 거는 그냥 브로드캐스트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차가 메시지를 뿌리면 그냥 대상 없이 주변에 방송하면서 다니는 그런 형태를 했던 거고요. 이제 그것만 해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좀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는 거에 좀 부족하고, 단지 그냥 내 세이프티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그걸로 되는데, 이제 그 이 다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족한 거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너무 자원을 많이 쓸 수도 있고, 더 신호가 멀리 못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이후에는 유니캐스트라든가 그룹캐스트 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메시지를 받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5G를 이용해서 VTX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실증한다, 시연한다라고 하면 이 릴리즈 16 가지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5G NR 가지고 하는 게 16이었는데 실제로 그 16이 개발이 완료된 거는 벌써 한 1, 2년 전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릴리즈 17이라고 해가지고 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17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영어로 써 있는 부분들이 그 사용자 간 어떻게 코디네이션을 하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랑, 또 하나는 파워를 어떻게 하면 적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슈에 좀 포커스가 돼가지고 이 17에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이후에 이제 18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18 그러면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이 이거 여기에서는 뭐 비면허 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LTE랑 NR 하는 그 장치들이 어떻게 같이 공존하면서 쓸 수 있는지라든가, 그 다음에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저희 5G 보면은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지 않지만 그 28GHz 주파수 대역도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17에 있었던 부분들의 내용을 조금 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에 첫 번째 것들이 맨 위에 있는 그림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 사용자가 A, B, C, D 4명이 있는데 사용자 A가 사용자 C가 쓰고 있는, 지금 사용자 C한테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그 초록색 마크 되어 있는 부분이 UI A한테는 X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박스가 일종의 이 사람들이 통신을 할 때 필요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통신을 하려고 하면 이 자원을 할당을 받아야 거기다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UEA가 UEC가 쓰고 있는 부분을 UEB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UEB는 그 UEA도 안 쓰고 있고 UEC도 안 쓰고 있고 UED도 안 쓰고 있는, 아무도 안 쓰고 있는 자원을 할당을 해줘가지고 통신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약간 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도해가지고 통신하는 거랑 기지국이 주도해서 통신하는 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차량이 주도해서 통신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가 스스로 센싱을 해가지고 그 어디 빈 남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원이 있는지를 센싱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 센싱을 잘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남이 쓰고 있는 데에다가 내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면 그게 깨져버려서 제대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량이 됐던 그
그 아까 보행자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예전에 차량이 통신했을 경우에는 뭐 센싱을 굉장히 자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려고 자주 하게 한다든가 하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차량은 배터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운행을 하니까.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결국에 보행자라든가 자전거 타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의 이 VTX 부분이 굉장히 안전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 배터리의 전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기존에 있는 방법들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전력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이 릴리즈 17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면, 이 자율주행차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슈들 중에서 한 가지가,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그림 4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4번째를 보시면, 이 자율주행차가 어느 날 갑자기 100%확 자율주행차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하는 차와 자율주행으로 하지 않는 차들이 뒤섞여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도대체 그 자율주행 차의 퍼센티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말 효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고, 고려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자율주행차 기본적인 동향 자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차 메이커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ICT 기업이 이쪽에 뛰어드는, 양쪽이 사실은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최근 들어서는 ICT 기업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차 회사들이 주도하는 쪽이 조금 더 좀 더 힘을 얻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지난 2, 3년간 한국에서는 경향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동향 자체도 뭐 여기 보시면은 저 꼭대기에 있는 가장 리딩하고 있는 거는 웨이모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크루즈는 뭐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로보택시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차량만 가지고 하는 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낮게 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늘 요 컨퍼런스 주제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시는 것만 봐도 이 자율주행차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술들이 결합되어야지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옆에 있는 그림에서 잠깐 한 번 더 보여드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결국에 이 자율주행이 이 VTX와 연결돼 가지고 성능 검증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 몇 가지 것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고,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보도 자료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능 검증을 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도로공사가 주관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굉장히 많은 도로에서 이런 검증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용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내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되어 있고요. 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뭐 조금 더 추가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악조건에서도 이게 잘 될까에 대한 이런 검증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찍는다고 하면, 기후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굉장히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상황이라든가, 폭설이 온다든가, 이런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게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또 그 밑에 보면 도로 상황이라든가 교통 상황을 굉장히 악조건으로 넣어가지고 되는지 대한 이런 것들도 실제로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시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통신 기본적인 피지컬 레이어, 전송하는 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쪽에 어플리케이션 되는 것까지 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시험을 통과해서 검증이 되어야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 TTL을 중심으로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검증 부분이 최근 들어서 앞쪽에 있었던 그런 부분 말고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게 세종에서 하는 거랑 부산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의 규모가 3조, 5조 이렇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 중에 자율주행이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설문을 했더니 이게 교통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다. 실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 내에서 요 자율주행, 특히 뭐 마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산하고 세종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들으셨겠지만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굉장히 힘을 좀 더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된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남은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빨리 요 차세대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요즘 들어서 대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로 인해서 더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생기고요. 사실 뭐 서울에서 웬만한 거리 움직여도 1시간이고 대전 가도 1시간이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던 자율주행차를 도입을 한 건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더 스피드가 있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고 오히려 3차원으로 돼서 공중으로 서비스하는 부분들을 하면 훨씬 더 괜찮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 최종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PAV라고 하는 UAM, PAV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부분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사용자가 집에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그 해당되는 부분까지 가고 공중으로 이동하고 다시 내려서 또 자율주행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진짜 통합되어 있는 마스를 꿈꾸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UAM 같은 부분에 있어서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기체가 됐던 서비스가 됐던 이 보시면 뭐 플라잉카라든가 PAV 이런 부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용어 사용하지 않고요. 가장 맨 밑에 있는 eVTOL이라고 해가지고 E라고 하는 건 전기 가지고 한다라는 거고 아마 이 앞쪽에서 많이 얘기됐던 그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여기에 크게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TOL이라고 하는 거는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라고 합니다. 이 도심에서 이 3차원으로 비행기 가지고 비행기라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 비행체를 가지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활주로를 이용한 거는 당연히 서비스가 안 될 거고요. 당연히 수직으로 이착륙을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가 여기서 돼서 이 VTOL이라는 거를 기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생태계 구성이라고 하는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자율주행차 맨 처음에 할 때 이 생태계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인증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비슷한 형태의 모양으로 여기서도 펼쳐져 있고요. 특히 이 UAM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소음입니다. 너무 지금 아시겠지만 이 드론 그 커다란 드론 시범으로 만든 거 가서 보시면 그 옆에서는 뭐 거의 뭐 귀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타겟이 중간에 있는 되게 마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금 크게 떠드는 것 정도 수준의 소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그 이자들은 그러니까 배터리로 되어 있는 동력을 사용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해외에서는 이미 기체 엔진과 그 다음에 운영 개념이라든가 실증 사업이 이미 되고 있고요.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세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로 이미 실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요 KUM이라고 하는 요 챌린지가 있어서요. 이게 아마 신청을 받았을 겁니다. 이미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마 4개인가 5개의 컨소시엄이 여기 신청을 이미 해가지고 아마 기본적인 실증을 하고요. 그게 내년 정도에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해가지고 조금 더 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게 되어 있고 요 UAM 자체에 대한 개념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뭐 그림을 하나 집어넣는데 요 그림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요 그림 보시면 이 3차원으로 날아다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도로를 깔진 않지만 걔네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길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갖고 공중에 날아져 있는 길을 정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사실은 이 지상에 도로 까는 것보다 공중에 선 긋는 게 훨씬 쉽잖아요. 물론 규제가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갖고 그리고 그걸 회랑이라고 하는데, 회랑을 좀 더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가져가고, 그다음 그 기체 운행 자체도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좌일주행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로봇에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같은 경우 하면 식당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실외에서 돌아다니는 로봇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그림 몇 개 보여드린 것이 미국에서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 실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전혀 규제나 이런 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상 얘네들이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특히 인도 이런 데에 다니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생기고, 실제로 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뭔가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물론 통신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 하지만, 이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